시청자 여러분,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? 마동환의 법률상식 진행자 마동환 변호사입니다. 지난 4방송에 걸쳐서 저희는 이 미국 법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우리가 개발해야 될 그런 성향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좀 잘못 추상적이었던 주제이기는 했지만은 이러한 성향들, 우리 객관성, 현실성, 진실성, 또 준비성, 이거는 어떠한 주제의 법률 정보 소개를 제가 하더라도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부터는 이제 또 저희가 이제 그 주제를 토픽을 정해서 이제 계속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텐데, 우선 먼저 bankruptcy라는 주제를 갖고 아마 한 3회, 4회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해 드리게 되겠습니다. bankruptcy라는 주제를 제가 생각 끝에 시작하는 거로 정한 거는 bankruptcy는 진짜 다 부서지고 깨져서 비워지는 그러한 상태를 세상에서 한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률 상식을 차곡차곡 쌓아가기 위해서 일단 비우자 하는 차원에서 bankruptcy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. 아마 3회, 4회 정도에 걸쳐서 심층 있게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우선 이 세미나의 진행 그 순서라고 그럴까, 그 큰 목록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, 우선 bankruptcy 법의 전반적인 이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, 그리고 bankruptcy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,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며, 또 이제 그 Chapter 7 bankruptcy, 물론 추후에 제가 이제 그 다양한 bankruptcy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bankruptcy 파일 하시는 분들의 한 80% 이상이 다 이제 Chapter 7 bankruptcy,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완전 빚 탕감. 그래서 이제 그 Chapter 7 bankruptcy 주제에 대해서 그 목록을 갖고 또 이제 말씀드릴 거며,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 Chapter 7 bankruptcy 파일 하시는 분이 그 bankruptcy 파일 하고도 본인이 계속 가질 수 있는 그 재산은 어떻게 되며 그 한도액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. 또 그리고 채권자라 하더라도 다 똑같은 채권자들이 아니죠. 그래서 그 여러 이제 채권자들의 어떤 유형이 있는지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며, 그리고 disclosure requirement이라는 거는 이제 bankruptcy 파일 하시는 분이 법원에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양도와 그 모든 거에 의해서 밝혀야 할 그런 의무 사항들,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.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, 또 이제 한 파트는 motions and adversary proceeding이라고 bankruptcy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별도의 개별적인 그런 소송들입니다.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며, 끝으로 Chapter 13 그리고 Chapter 11에 대한 설명을 드리므로 이 bankruptcy의 세미나를 아마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bankruptcy 법의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제가 제일 처음 그 bankruptcy 한국 분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bankruptcy는 파산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.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은 좀 역설적으로 들리실지 모르지만은,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국 법 파산과 미국 법 bankruptcy가 판이하게 틀리다는 얘기입니다. 모든 법은, 그 법 상식은 그 무리들, 그게 국가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무리들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었습니다. 이게 바로 그 차이에서 나오는 그 개념의 차이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한국의 파산이라는 것은 빚진 죄인이라는
개념에서 나왔습니다. 우리 오랜 유교적인 사상에서 남한테 빚을 주고 해를 끼치고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갚겠다라는 식의 그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내배째라는 식의 그러한 거를 갖다 빚진 죄인으로 간주를 해서 불과 한 20, 30년 전만 해도 한국 파산법이 많이 바뀌기 전에는 파산을 하게 되면은 2등 시민 취급을 받았습니다. 그거는 빚진 죄인 개념에 의해서 한국의 파산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기 때문이다. 반면에 미국의 이 bankruptcy 법은 신명기 15장 1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매 7년마다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라는 그 구절. 미국의 법은 청교도들의 우리 기독교 문화와 역사 속에 제정된 나라입니다. 그래서 그 나라에서 우리 미국에서 bankruptcy법을 제정했을 때에는 그 근본치 되는 게 바로 신명기 9장 15장 1절 말씀으로 능력이 없는 갚을 능력이 없는 빚진 자한테 계속 갚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일 뿐만 아니라 또 빚을 갚고 싶어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그러한 사회의 악순환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시작을 줘야지 된다. 그래서 fresh start라는 말씀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말씀은 bankruptcy chapter 7를 얘기할 때는 늘 흔히 나오는 얘기입니다. 이렇듯 미국의 bankruptcy 법의 근본 이념과 한국의 파산법의 근본 이념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감히 bankruptcy는 파산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의 소개로 이 bankruptcy에 대한 그 세미나 아닌 그런 세미나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. 이렇듯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 bankruptcy 상담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. 그 질문은 다 여기 우려에서 나오는 질문들입니다. 내가 2등 시민이 됐는데 출입국을 제대로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습니까?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? 저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? 하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파산을 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죄인인 것은 아닙니다. 물론 bankruptcy 파일 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이 크레딧이라는 게 나빠집니다. 그래서 크레딧이 나빠짐으로써 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 그리고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은 있지만은 그게 근본적으로 이 크레딧 때문에 그런 거지 이런 개념 속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란 얘기입니다. bankruptcy에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bankruptcy는 파산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.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bankruptcy 파일을 하실 때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본인의 도덕적인 문제를 갖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특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이 bankruptcy라는 게 파산, 빚진 죄인의 개념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내가 갚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갚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아무런 채권자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. 오히려 파산을 함으로써 채권자도 깨끗이 포기를 하고 또 채권자가 세금 보고할 때 본인이 디덕션을 write-off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할 거고 해서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파산 아니 bankruptcy 파일을 해서 빚을 청산하는 게 본인한테도 인도적이고 또 새로운 시작을 출발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채권자들한테도 포기함으로써 더 이상 불필요한 경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러면 bankruptcy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많이 아실 겁니다. 그 chapter 7, 11, 13, 9, 12 이렇게 다양한 bankruptcy 종류들이 있습니다. 물론 이 9, 12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이유가
챕터 9이라는 거는 이 정부 기관, municipality, 시나 이제 카운티가 bankruptcy 파일을 해야 되는 경우, 예전에 City of Fontana가 이제 그랬었고, 오렌지 카운티도 그런 유사한 경우가 있었었죠. 그러한 이제 그 정부 기관, 연방이 아닌 스테이트 이내의 기관들이 bankruptcy 파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Chapter 9. 그리고 Chapter 12는 farmers, 농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이제 챕터들입니다. 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해야 될 거는 이제 챕터 7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제일 많을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챕터 11, 13는 일반적으로 reorganization이라고 그래서 구조조정입니다. 물론 구조조정의 이제 11하고 13 차이도 있겠지만은, 그래서 저희가 그 이 몇 회 동안에 방송되는 데 있어서는 주로 챕터 7에 대한 bankruptcy 말씀을 저희가 이제 많이 드릴 거고요. 챕터 7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그 빚의 청산이라는 거는, 빚이 청산됐다는 얘기는 아주 완전히 청산된 거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. 제가 빚 청산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저기 설명들을 많이 드립니다. 챕터 7 bankruptcy 파일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한 30일, 45일, 60일, 90일, 한 넉 달, 5달 정도 뭐 이제 bankruptcy가 끝납니다. 끝날 때 discharge order라는 거를 받습니다. 이 order에 적힌 날짜, 가령 7월 12일, 오늘 13일 날 discharge order가 났다는 얘기는 내가 7월 12일 날 복권에 당첨되면은 빚을 다 갚아야 될 의무가 있고, 7월 14일 날 하루 지나서 제가 복권에 당첨되면은 빚이 다 탕감돼서 내가 아무리 많은 상금을 받아도 그 빚을 갚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이 이 완전 탕감이라는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Chapter 7 bankruptcy에서 그 빚이 탕감됐다는 건 이제 완전 해방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,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bankruptcy Chapter 7 파일을 하면서도 없어지지 않는 빚들이 있습니다. 그 없어지지 않는 빚들 리스트에 대해서는 화면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은, 가령 그 종업원 월급을 안 준 거라든가, 그 자녀 양육비, 배우자 서포트, 그 외에 정부에 이제 페이해야 될 것들, 이제 이런 것들이 이 Chapter 7 bankruptcy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빚이 그렇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시고, 또 그 중에 학자금 융자, student loan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특정 채무들에 대해서는 어떤 모션을 통해서, 이제 모션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, 이제 그 조정할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고 면제받을 수 있는 길도 있기는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제 제가 드리게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전반적인 bankruptcy에 대해서 그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진짜 중요한 거는 bankruptcy 파일 하기 전에 꼭 우리가 그 알아야 할 사항들,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. 크게 제가 이제 그 목록을 본다 그럴 것 같으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재산 문제일 겁니다. 내가 빚을 탕감을 하려고 bankruptcy 파일을 하는데, 오히려 빚 탕감은 좋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내가 잃게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, 그거는 bankruptcy 파일을 함으로써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시는 겁니다. bankruptcy 파일 할 때 제일 편하신 클라이언트는 아무 재산도 없으시고 또 아무 재산도 없으셨던 분이 사실 제일 마음이 편하십니다. 제가 그때 늘 그 우리 옛날 말 떠오르는 거가 천석지기 천가지 걱정,
만석지기 만가지 걱정이라는 그 저희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? 그만큼 내가 가진 게 많은 이 bankruptcy 채무자는 물론 내가 탕감해야 될 빚이 있기는 있지만은 내가 가진 것을 이게 얼마나 잃을 건지 아니면 그거를 어떠한 준비를 통해서 내가 지킬 수 있는지 이러한 재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. 더더군다나 bankruptcy는 한번 접수를 하면은 내 마음대로 그 bankruptcy를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. 물론 Chapter 13 bankruptcy는 그 예외가 있어서 Chapter 13 bankruptcy 파일한 사람들은 본인이 임의대로 voluntary dismissal을 파일할 수가 있지만은 7이나 Chapter 7이나 Chapter 11 bankruptcy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파일을 했어도 들어오는 마음대로 갈 수 있어도 나오는 거는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 그 bankruptcy 파일 하기 이전에 내 어떤 재산이 나한테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여부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또 다른 그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그 채무자를 중심으로 이 그 인적 관계, 친척 관계,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관계 그리고 그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검토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bankruptcy 파일을 하시기 전에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집에 그 홈의 시세는 100만 불 그리고 은행빚은 50만 불. 그래서 집에 equity가 50만 불이 있습니다. 이런 분은 Chapter 7 bankruptcy 파일을 하시게 되면 이 50만 불 equity를 다 본인이 킵하실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분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생각한 게 그 집에 대한 타이틀을 그냥 아드님한테 이양했습니다. 이 이양한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bankruptcy 자체 내에 아주 중요한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 시점에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bona fide purchaser라는 개념입니다. 떳떳한 값을 지불하고 매입한 그러한 바이어를 뜻합니다. 이 경우에 아버지가 본인의 집 100만 불짜리 집을 아들한테 100만 불에 팔았고 그 아들이 본인 은행 부자 가지고 있었던 세이빙으로 20만 불 다운페이를 하고 본인이 융자를 얻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아들은 bona fide purchaser고 그 어느 누구한테도 떳떳한 이 집의 주인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bona fide purchaser는 이거는 정당한 트랜스퍼로 그렇게 간주를 하지만은 가령 흔히 이름만 타이틀만 아들 이름으로 바꾼다 했었을 때 나중에 이 아드님이 어떠한 bankruptcy 법원으로부터 어떤 근거로 네가 이 집을 소유하게 됐느냐 하는 챌린지가 왔었을 때 본인이 bona fide purchaser라는 걸 증명 못하고 bankruptcy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다시 환수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한 예지만은 참고로 부부는 참 이혼하면 남이라고 하지만은 이 법으로는 특히 캘리포니아나 이 서부 지역에 그 옛 스페니쉬 법이 있었던 데는 우리가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부부가 결혼해 있는 동안에는 일심동체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 만약에 이게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 주고받는 게 있었으면은 bona fide purchase라는 개념이 부부 안에서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. 물론 이 부부가 오래전에 prenuptial agreement 혼전 계약서에 의해서 모든 각자의 그 이 별도 재산을 따로 관리를 해 왔다고 하면은 이제 별개의 얘기지만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러한 그 관계성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. 내가 어디 기부한 데가 있지 않는가? 교회에 뭐 5개월 전에 진짜 내 부동산 자체를 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돈을 도네이트하고 했었을 때에 이게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 disclosure requirement 밝혀야 되는 그 내용 의무에 의해서
내가 기부를 받으신 분들이 다시 그거를 환수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꼭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한인 사회에서 특히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 돈은 제가 다 내고 페이먼트 다 하지만은 이름은 누구 이름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그런 모든 문제들 전부 다 그게 실명자 이름 있는 사람들의 소유란 겁니다. 그래서 파산을 하시면서 부동산 가지신 거 있으세요? 그러면은 내게 아니니까 없어요라고 했지만은 누군가가 내 이름을 빌려서 산 부동산들이 만약에 있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 부동산들은 잘못하면 전부 다 뱅크럽시 법원에 의해서 이제 그 환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. 시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방송 시간이 거의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요. 제가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저희가 뱅크럽시 좀 꼭 알아야 될 사항들 오늘 마저 말씀 못 드린 거를 시작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. 안녕히 계세요.